정치권 이슈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마 가장 좀 유심히 지켜봤던 게 어제 윤 대통령 헌재 출석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한 게 그러면서 이제 13 비상기업의 정당성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되풀이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차재건 교수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안 나오겠다고 하시다가 왜 갑자기 나오시는지 진짜 그 심중을 헤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법리적으로 그냥 다툴 거를 변호인단 통해서 다투면 되는 거고 저는 오히려 출석하는 게 모양새가 안 좋다.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공수처에서 계속 예. 지금 대면을 하려고 하잖아요. 출석을 요구하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 그걸 피하기 위한 좀 꼼수에 별개로 해서.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거고요. 제가 볼 때 다목적이 있다. 결국 서부지법에서 막 자기 지지자들이 그렇게 행동들을 보이는 걸 보면서 본인도 조금 고무된 게 있다. 제가 볼 때 대중과의 뭔가 접점을 마련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저는 조금 그랬던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겸사겸사 지금 양수협장으로 저는 지금 이런 수를 두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거기 뭐 또 개인적으로 보면 본인이 그 안에 있으면 얼마나 갑갑하시겠어요.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면서 병원도 갔다가 뭐 이런 모양새도 또 본인 개인한테는 별로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보면 폭동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 상황을 보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나가야겠다. 약간의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이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면 더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나가는 게 맞죠. 제가 예. 근데 아마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그 판결이 헌재 판결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수사에 다 불응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헌재에서 어쨌든 탄핵에 관련되는 결정이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현직 대통령 내란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가 됐는데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내리니까 이 강경파로 분류된 김성훈 경호차장이 알겠습니다. 이래 답변을 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쟁 상황도 아니고요. 네. 그냥 단순한 어떤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하여서 그런 준비를 시켰다는 것도 좀 놀라운 일이지만 참 다행인 거는 경호차장이나 본부장이 그런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경호를 막상 담당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는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정말 내부적으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은 어떤 것도 불사하겠다라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광호 경호본부장 영장 집행에 대비해서 기관단총 2정 실탄 80발을 무기고에 꺼내서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사실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1, 2일 전에 관저에 근무하는 경호관들에게 제2정문이 뚫릴 경우에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 이런 지시한 사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경호원들이 수행을 안 했어요. 예, 버스에다 키 꽂아놓고 그리고 본인들은 이제 대기동에 대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혐의가 좀 명확한데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경찰에서 신청을 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풀려납니다.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청구를 안 한 게 정확하게 보면 제가 볼 때 기각했다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거기에다가 뭐 다양한 종류의 표현들을 섞어서 기각은 아니다라고 물을 타는데 제가 볼 때 기각에 가까운 행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명백하게 총기 소지하도록 했고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이런 것들이 다 정언으로 다 확보가 되는데도 검찰이 그렇게 그런 결정을 했다. 이 뒷면에는 뭐가 있을까에 대한 진짜 저는 뭐 우리로서는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 네네. 저는 한 가지 좀 가능성은 검찰이 내란에 연루됐을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일부 있다면은 예컨대 윤 대통령 측에서도 검찰을 조금은 압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을 가능성.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경호차장하고 경호본부장까지 다 넣어. 그러면 우리도 너희들한테 뭐 선물을 줄게. 뭐 이런 방식의 딜, 뭐 이거의 일환이라고 하는 음모론도 있어요. 근데 너무 저는 그건 뭐 음모론으로 지나친 가면 음모론일 가능성이 요즘 있는데 그렇지 너무 않고서는 음모론이 많아서. 근데 문제는 그렇지 네. 않고서는 검찰의 이 행태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설명이 예. 불가능해요. 사실 그렇죠. 예. 경찰에서 혐의를 다 써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제 검찰에서 기각했어요. 그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네, 행위를 왜 본인들이 했을까에 청구를 해야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될 거 영장을.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그 군인들 같은 경우에 그죠. 군인들 같은 경우에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정치적인 것들을 고려까지 해가지고는 그러면은 군인이 군인의 임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네네. 경호의 경우에도 그런 사고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호관들이나 경호를 담당한 사람들에게 말할 게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던 사람들이 이거를 전반적으로 말려 나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호관들이나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이라 했을지라도 네네.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좋죠. 잘리더라도. 그런데 과연 그럴 사람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고 오히려 밑에 있는 그 부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상관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상황에 대한 것도 우리는 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그런 것들을 들어요. 고려했다. 네.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검찰이 대통령이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됨에도 네네. 불구하고 뭐 모양이라도 그렇게 갖추는 걸 했는가 모양이라도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고도의 오히려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상관의 지시, 대통령의 지시가 적법하냐 불법하냐를 오히려 더 정무적으로 더 명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위치는 오히려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게 있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구속영장이 보통 병사들보다는. 두 가지잖아요. 네.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실무자 두 사람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뭐 자연인으로 지금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수많은 경호원들이 굉장히 좀 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하더라고요.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된 부분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호처가 아니라 사실은 비서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비서실에서 말렸어야죠. 안 된다라고. 경호처하고 비서실이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건 같이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정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서가 전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훨씬 더 근원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조 교수님하고 견해가 다른데 이건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의 문제를 이미 넘어섰다. 저는 대통령을 포함한 그를 옹이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 움직이는 저는 스토리다. 그렇게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경호차장이나 이런 분들도 저는 결국은 한 통속이다. 이분들은 이미 제가 볼 땐 충분히 정신적으로 완전히 일체감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함께 다뤄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 그 사람을 옹이하고 있는 이분들도 당연히 제가 볼 땐 체포하고 영장 청구 다 되고 함께 처리돼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네, 것들 네. 제대로 선택적으로 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보입시다. 자꾸 그리고 사법부리 그 기대할 수밖에 없죠. 이후로도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지. 어쩌면 뭐 12.3 계엄 때보다 더 충격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을 정도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해갖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테러를 했거든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여기에 유튜버들을 조금 조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네. 네, 와가지고 유튜버들이 어떤 그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작용을 했는가 아니면은 사전에 이거를 갖다가 준비를 한 건가 하는 것들이지 거기에 있던 젊은이들이 그런 것 없이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어쩌면 정강훈 목사가 이제 국민 저항권 얘기하고 윤상현 의원은 훈방될 거다 이러면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2시 59분에 이제 발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시 21분에 이제 서부 지원으로 쳐들어간 건데. 근데 이 법원 내부의 그 위치를 다 알고 있는 듯하게 그렇죠. 7층으로 바로 올라가고 네, 저는 침입도 이거는 힘든 계획된 곳인데. 범죄인 거고 이 계획된 범죄를 실행에 정신적으로 자극한 분은 저는 윤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공수처에 공수처에 그걸 받으러 나가면서 했던 대국민 담화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 보면
청년들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냅니다. 그 청년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극우 유튜브를 중심으로 2030이 결집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자극들이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정폭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는 극우 유튜브들 젊은 극우 유튜브들 중심에 저는 외로운 늑대들을 자극해서 이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행동을 이끄는 단초들은 저는 극우 유튜브를 이끄는 유튜브들 몇 명 이분들이 명확하게 행동을 유도하는 장면들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처음 그 폭력 행위가 시작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수사를 명확히 한다면 이건 대단히 계획된 범죄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소요 사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명확해질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변수는 지금의 계엄 이후의 상황에서는 저는 항수라고 봅니다.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법 안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해 나가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사람의 발언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항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항수 속에서 또 다른 것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갔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부 지원의 이 폭동 사태가 굉장히 다른 그 기폭제가 될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이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모습들이에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수 강남 경찰서장 전화해가지고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선처를 청탁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권성동 국민의힘 이제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죠. 예, 지금 국회의원이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잘 살펴달라는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좀 옹호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들도 이렇게 극우와 딱 끊어내는 모습이 아니라 점점 약간 블랙홀처럼 좀 빨려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보수 정당인데 여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생각을 이분들의 사고 체계가 거의 동일화되어 있다는 거 보면 근데 지금 잡혀 있는 젊은 분들 마음속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을 겁니다. 나 억울하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그 행동 자체가 불법한 그 행동, 폭력적인 그 행동이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그 표현을 써주시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일체화가 됐고 이 부분은 저는 뭐 거의 저는 뭐 진짜 현역 의원 그다음에 정치를 하시는 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이건 저한테는 더 충격적인 게 40여 년 만에 저희들이 계엄령 보고했는데 거의 40여 년 만에 동일한 충격, 또 이것보다 더한 충격, 계엄령보다 더한 충격을 주는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걸 저는 여당 의원들이 옹호하고 나서는 것 그게 더 충격적이다. 일부 뭐 이래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심을까 봐 그게 더 저는 걱정입니다. 공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저게 존립 가능할까 이런 진짜 정말 걱정까지 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분노를 하는 이유가 입법기관에 대한 어떤 공격 아닙니까? 네네. 이건 사법기관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예.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입법사법행정이라고 하는 세 개의 기구가 있는데 그런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그런 공적인 기관들에 대하여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리창 하나 뭐 건물이 부셔지는 게 아니라 어떤 기관에 대한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설 앞두고 우리 설 선물 보내잖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원들에게 선물 보냈는데 거기에 이번에 전남 무안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무안 김으로 설 선물을 선택할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보수 유튜버들한테도 설 선물을 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도 같은데 공당의 대표격으로 있는 사람으로서는 네. 참 좀 더 신중하고 훨씬 더 품위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죠. 분명한 사실은. 네. 네. 조그마한 것 하나에 의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은 저는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분들이 정치 수십 년 해오신 분이에요. 이분들이 그 김을 거디 유튜버들한테 주는 게 어떻게 해석될 거라는 걸 충분히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렇게 근데 그 행동을 했다는 거는 이분들은 신념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튜버들이나 난입한 폭도들이 했던 행동과 그분들이 갖고 있던 의식을 저는 그대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그 대표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심히 저는 심각하게 우리 헌법적 질서를 벗어나고 있다. 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정치권 좀 급격히 조기 대선 모드로 좀 전환하는 모양새거든요. 이 국민의힘은 개헌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모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부각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과 헌정 질서 회복을 좀 내세우면서 민생 경제 챙기기에 좀 집중하는 모습인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여기서 좀 곁다리로 넘어가야 되는 게 여론조사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론조사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의 기본적인 방향이 지금 뭐 예컨대 김무준 뉴스공장 공장장이 하고 있는 여론조사 꼭과 나머지 패턴들이 완전히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나머지가 다수니까 아마 네네. 그게 옳을 거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 명백히 제가 볼 때는 뭐 여론조사 꽃도 그렇고 인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수 결집이 일어나서 보수층이 지금 두터지고 있다. 이건 명백히 인정을 해요. 그런데 과연 정말 보수층이 50%가 넘거나 아니면 우리가 MBS 조사 같은 데서 보듯이 정말 혹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듯이 광주 전남에서 대통령 이 지금 현황에 대한 지지가 35%를 넘을 정도로 그 정도가 됐냐? 그 정도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굉장히 거품이 많고 특히 저는 70대라든지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전화를 걸어보면 바로 받는 데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대단히 우리 보수층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각성된 응답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갤럽, MBS, 리얼미터 뭐 주요 여론조사예요. 계속 나오는 건데 여기서도 어쨌든 추세는 이제 보수 결집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근데 뭐 만약에 그 어떤 그 반보수 혹은 지금 현재에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굳이 뭐 여기에 대해놓고 반대적인 어떤 그 의향을 적극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지는 않다고 예, 봅니다. 저는 이게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의견을 가져졌는데 반대 의견을 적극 찬성의 뭐, 의견을 이 적극적으로 할 단계에서, 필요는 네, 없다. 그렇죠. 할 필요 지금 없는 거고 말씀이세요. 그다음에 저는 프레임 자체가 지금 달라졌다고 봐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직까지 대선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지금 파면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대선 전국으로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민주당 스스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대선 이야기를 꺼내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수층 지지자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파면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선 국면으로 간 겁니다. 저는 정치적 각성의 수준이 보수 유권자와 보수층 지지자와 진보적 성향의 지지자 사이에 완전히 다른 거고 그런 것들이 저는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하나의 인플레이션 현상일 네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나서 야권에 가장 지금 높은 지지를 받는 여권에서 가장 높은 네네. 지지를 받는 분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현재로서는 어떤 뭐 되는지. 합리적인 그런 뭐 기준이 있다기보다도 뭐 뉴스에서 다 나왔습니다만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의회에서 네. 사과를 할 때에 다른 모든 국무위원들은 일어나 가지고 사과에 고개를 숙였는데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라고 네, 네, 하는 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들 크게 의미가 우리가 이제 이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에 이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은 감성적인 판단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은 감성적인 판단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김문수 지사가 그 정도 13% 넘는 그런 걸 받았다. 그리고 오세훈이나 지금 현존하는 이 지금까지 많이 거론되었던 분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이 현상만 보더라도 지금 보수층 지지자들의 각성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특히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이 응답자들이 갖고 있는 성향 중에 그분들이 대표하는 게 옛날에는 적절히 그냥 어느 정도 온건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표 정규 분포의 중간에 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엄청나게 감성적이죠. 강성 경향을 네. 갖고 있는 응답자들이 네네. 그분들을 오히려 대표하는 정규분포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리얼미터라든지 이런 MBS 조사나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 전라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네, 봅니다. 그냥 뭐 완전히 의미 없다고 보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가야지 여기에다가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불안정한 내부 상황 속에서도 대외적인 리스크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제47대 대통령 임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뭘까요? 뭐 흔히 지금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북한이 핵
핵국가임을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은 그건 저는 어떤 립 서비스고 다음에 뭘 하기 위한 거고 예. 경제죠. 누가 뭐래도 경제고요. 우리 한국은 미국에 투자해 놓은 것도 많고 미국에 공장 지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서 무역 협상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키입니다. 저는 네. 벌써 취임하자마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딱 저희들한테 선물 하나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저는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한테는 퍼펙트 스톰이 앞에 있다. 뺏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희들은 엄청나게 몰려오는 저 퍼펙트 스톰을 어떻게 막아야 될 건가를 진짜 고민해야 되는 진지한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혼란의 와중에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저 퍼펙트 스톰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배의 체계 그걸 뚫고 나갈 배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이 지금 우리 탄핵 정국을 빨리 종결하는 게 가장 큰 우리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he is a nuclear power. 예. 무슨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예. 조경호 교수님은 단칼에 그건 립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네.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전문하는 사람으로 비핵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느 선에서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걸 네. 이제 하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과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의 안개가 자욱한 데에 마음만큼 화창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갈자짐의 18,592회 김유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